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가로 추앙받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생애와 각종 사건, 일화들을 다룬 영상입니다. 내용이 많아 여러 편으로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5화에 이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재벌이 겪은 혁명의 소용돌이. 1956년, 57년경에는 6.25 동란의 후유증인 악성 인플레도 서서히 수습되고 있었다. 생활 필수품을 주로 한 경공업 생산도 동란 전의 수준을 간신히 회복해가고 있었고, 미국의 원조를 재원으로 하여 동란으로 파괴된 사회자본의 복구도 활기를 띠었다. 이 무렵 한국 경제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의욕적인 주장이 정부 당국자나 기업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소유의 은행 민영화를 지시하여 이병철은 홍업은행 주식의 83%, 조흥은행 주식의 55%, 상업은행 주식의 33%를 매입하여 4개 시중은행주의 절반을 삼성이 소유하게 되었다. 은행 주식 외에도 몇몇 기업의 주식을 샀다. 호남비료의 45%, 한국타이어의 50%, 삼척시멘트의 70%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지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병철은 경영진을 일신하여 이들 인수한 기업들을 바로 정상화시켰다. 삼성은 이때부터 벌써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 원조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원조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다. 원조가 중단되었을 경우 우리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서둘러 찾아서 확립해야 할 시기였다. 이런 이유는 1950년대 및 60년대 당시 미국과 유엔의 원조액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이때 원조액이 1954년 1억 5,400만 달러, 1955년 2억 3,700만 달러, 1956년 3억 2,700만 달러, 1957년 3억 8,300만 달러로 재정 수입의 53%, 1958년 3억 2,100만 달러로 재정 수입의 52%, 1959년 2억 2,200만 달러로 재정 수입의 42%, 1960년 2억 4,500만 달러로 재정 수입의 35%, 1961년 1억 9,900만 달러로 재정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의 35%에서 53%까지 원조액으로 조달하는 형편이었는데 그 원조액의 대부분을 식량이나 비료, 기름을 구입하는 데 소비하였다. 특히 당시 제일 시급한 것이 식량의 조달이었는데 미국과 유엔의 원조 없이는 식량의 조달조차 힘겨웠으면 식량 조달을 위한 필수적인 비료는 전부 외국에서 조달했는데 비료 구입에 당시 그해 원조 자금 2억 5천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비료 구입에 사용하는 형편이었다. 나머지 달러는 식량과 석유 등의 대부분이 사용되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해외 원조가 국가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마당에 외화조차 부족하니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외화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비료의 국내 생산이 정말 필요하였다. 비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엄청난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다. 한국을 원조하던 미국 등 외국에서도 한국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료 공장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그 무렵 ICA 자금으로 1955년에 착공했던 충주비료 공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두 번째로 계획되었던 나주비료 공장은 미국 측의 난색 표명으로 부득이 정부 보유 달러로 서독에 플랜트를 발주 1958년 5월에야 겨우 착공했다. 그러나 이 두 공장이 모두 가동되더라도 연간 생산량은 합계 6만 톤에 불과하였다. 반면 비료 수요는 해마다 늘어 1961년에는 30만 톤, 그 5년 후인 1966년에는 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병철은 비료 공장을 짓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병철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비료 공장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비료 공장 설립에는 외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자 이병철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외화 차관을 교섭하기 위해서 1960년 2월에 서독, 이탈리아 등의 해외 순방에 올랐다. 마침 독일도 우리나라 처지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어 차관 제공에 적극적이어서 이런저런 고비가 있었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공장 설비 및 건설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 다행히 이탈리아에서의 협상도 잘 진행되어 협상을 마친 후 며칠의 여유를 갖고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그러나 한가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학생 데모가 발발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이른바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병철은 유럽으로 떠날 때에 이미 국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았지만 사태가 이토록 급전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었다. 불과 몇 달 전에 공장 설립을 승인해 주었던 이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병철은 모처럼 차관 약속을 받아 건설의 실마리가 풀린 비료 공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탈리아에서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바로 귀국할까 하다가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의 차관 교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일을 마치고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일본으로 직행했다. 도쿄에서 듣는 한국 정세는 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간신히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던 한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버린다고 생각하니 이병철은 울적하기만 했다. 국내에 돌아가기도 뭐해서 도쿄에 체류하면서 별로 할 일도 없어 골프를 자주 치면서 일본의 정계, 재계, 관계, 문화계 등 각계의 일본인 지도층과 만나면서 친교를 다졌다. 그러나 이병철은 4.19 의거가 일어난 이후 계속 외국에 있을 수 없어 총선거 전일인 7월 26일 귀국하였다. 혁명이 성공하자 조치사항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집권 세력들을 조사 및 처형하고 부정부패 가담자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재계 순위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업체 및 개인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연히 재계 순위 1위였던 삼성도 산하의 15개 업체들과 함께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재계의 탈세 조사는 검찰에서 담당했으며 이병철은 생전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았다. 검사는 그동안 탈세로 모은 재산과 탈세 액수, 탈세를 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이병철은 그때 탈세의 원인과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당시 전시재정을 위해 세수의 증대만을 꾀했던 1950년대의 세제가 그대로 답습되어 법인세 등 모든 세금 항목을 합하면 세율이 수익의 120%에 이르러 수익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모순이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모순을 알고 있었지만 세법 개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기업은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병철은 이러한 모순적인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탈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검사는 직원들을 불러 탈세 사실을 사장인 이병철이 알고 있었느냐고 조사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한결같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진행한 일이라고 진술하여 대질신문을 하기도 했으나 직원들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검사도 어이가 없었는지 결국은 웃고 말았다. 그러나 부정축제 문제는 이미 정치 문제화되고 있었으므로 탈세 혐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조사 후 다음과 같이 부정축제자 명단을 발표하였고 삼성의 이병철은 제일 위에 가장 많은 금액을 통고받았다. 탈세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이병철 계열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타이어, 안국화재, 종영물산, 효성물산, 한국기계, 풍국주정, 조선양조, 한일은행, 천일증권, 동양제당, 동양방직, 연례대사, 정재호 계열 삼호무역, 삼호방직, 조선방직, 대전방직, 삼양흥업, 제일은행, 제일화재, 일곱개사, 이정림 계열,
대한양회, 호양산업, 배아산업, 개풍상사, 대한탄광, 삼화제철, 서울은행, 동방해상보험, 대한철강 9개사, 설경동 계열, 대한산업, 대한전선, 대한방직, 대동제당, 원동흥업, 대동증권 6개사, 구인회 계열 락키화학, 반도상사, 금성사 락키유지 4개사, 이양구 계열, 동양시멘트, 동양제과, 동양제당, 한국제당 4개사, 남국련 계열 극동해운, 극동통상, 한국정유, 한국휴무관 4개사, 최태섭 계열, 동화산업, 한국유리 2개사, 이용범 계열, 대동공업, 극동연료 2개사, 중앙산업 조성철, 극동건설 김용산, 태창방직 백남일, 달성제사 이경용, 현대건설 정주영, 삼부토건 조경구, 독립산업 성창희, 고려재지 김원전, 무학주정 최재형. 이 명단은 당시의 재계 순위와 거의 일치하였다. 1960년 9월에 들어 50여 개사에 대하여 벌금이 아닌 추징금 200억 원의 통고 처분이 있었다. 삼성 관계만도 6개 업체 50여억 원의 추징금 통고가 있었다. 1960년 당시 우리나라 예산액이 4,237억 원이었으니 삼성의 추징금은 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런데 4.19 이거 후 허정 임시정부가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후에도 사회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병철은 경제활동의 위축을 좌시할 수 없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붙들고는 정치가로서의 책임을 묻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건의도 해보았다. 그러나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선 재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날 저녁 이병철 집으로 찾아왔다. 김 장관은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침체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장래가 큰일이라면서 경제면에서 삼성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는 부탁을 했다. 김 장관은 서독과 이탈리아에서 비료공장의 차관 교섭이 성사된 것을 알고는 비료공장 건설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므로 누가 하든지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간조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현재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공장 건설의 책임을 맡을 수는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비료공장 계획은 자기도 절대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의논하자고 했다. 얼마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만한 일을 할 사람은 삼성밖에 없다며 국가를 위한다는 높은 견지에서 모든 것을 참고 삼성이 맡아주기 바란다고 간청하였다. 이병철은 현재 부정축제자의 낙인이 찍힌 몸이라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지만 그런 공장을 세울 재력도 없고 기력도 없다고 사양했다. 그러자 부정축제 문제는 재무장관의 자리를 걸고 3개월 이내에 기필코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거듭 간청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국면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정신을 파는 사람이 많아 걱정이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대부분의 정부 요인들이 정치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 못하고 있는 터에 유독 비료공장 문제 등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 김 장관의 식견에 이병철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부정축제 문제는 김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결말이 나지 않았다. 국회를 포함하여 당국자들은 경제인을 책망만 했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제인의 힘을 유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병철은 비료공장 관계의 서류 일체를 김영선 장관에게 넘겨주었다. 이 계획이 잠자게 되면 국가 장래에 큰 손실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다른 적임자를 찾아 추진시켜 주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이 서류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결국 비료공장 계획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병철은 세상 돌아가는 양상이 안타깝고 한국 경제의 장래가 염려되어 하루하루가 그지없이 우울했다. 여행이나 하려고 여권을 신청했더니 부정축제자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 장관을 만나 무슨 죄인이라고 해외여행까지 막느냐고 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면서 여권 교부를 주선해 주었다. 이병철은 도쿄로 갔다. 일본은 예전에 대학을 다닌 곳이기도 하고 언어도 통했으며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발전이 앞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호텔방에서 두문불출하다시피 하였다. 친지들의 권유에 골프장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그날 1961년 5월 16일 아침 7시경 모처럼 이른 아침 골프를 즐기려고 호텔 현관에서 차에 올랐더니 일본인 운전기사가 한국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서울 발신의 뉴스를 들어보니 혁명 3일 후 군사혁명의 윤곽이 대체로 밝혀지고 유혈 없이 전국의 치안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5월 29일에는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병철 자신도 포함되었음을 알았다. 6월 4일에는 제1거류민단장이 찾아와서 귀국을 재촉해달라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당국의 말을 전하면서 귀국을 권했다. 며칠 후에는 다시 혁명정부가 파견했다는 청년 2명이 호텔에 나타나더니 즉시 귀국하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을 남겨놓고 사라졌다. 삼성 도쿄지사에 연락을 했더니 본국에서는 이병철이 귀국하지 않아 모든 일이 수습이 안 되므로 구속된 경제인들도 귀국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귀국에 앞서 이병철은 솔직한 소신을 피력해 두고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이주일 장군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우선 조국의 적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진력하는 혁명정부의 사의를 표하고 이어 부정축제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는 혁명정부 방침 그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악덕기업인들과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세제하에서도 국가경제 재건에 기여하면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온 기업인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염려하는 바는 오직 오늘날의 혼란의 근인은 국민의 빈곤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안정 없이 빈곤을 추방할 수는 없다. 경제인을 처벌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빈곤 추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를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이 결코 아니다. 나는 전 재산을 헌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이 서한이 6월 11일 한국신문에 공표되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일본의 각 보도기관 기자 수십 명이 번갈아 이병철을 찾아왔다. 6월 24일 오전 10시 이병철은 호텔에서 외신 기자들과 회견했다. 타의 아닌 본의에서 나온 일이다. 빈곤 제거를 위해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용의가 있다. 귀국하는 대로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6일 귀국하였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다. 비행기가 도착하자 혁명정부에서 지프차를 보내 이병철을 연행하였다. 연행된 곳은 명동의 메트로 호텔이었다. 군인이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튿날 27일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을 만났다. 박정희는 1917년생으로 이병철보다 7살이 적었다. 혁명을 1961년에 일으켰으니 그때 이병철의 나이는 51세, 박정희는 44세였다. 검은 안경의 박정희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고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를 하고는 부정축제자 11명의 처벌 문제에 대한 이병철의 의견을 물었다. 부정축제 제1호로 지목되고 있던 이병철은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생각하느라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정희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 없이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이병철은 탈세할 수밖에 없는 세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으며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병철은 기업인을 부정축제자로 처벌하기보다는 기업인의 본분이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방위는 물론이고 정부 운영, 국민교육, 도로항만 시설 등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니 부정축제자로 처벌하기보다는 경제인들에게 경제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박정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잠시 후 미소를 띠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이병철은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놀라워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다른 경제인들이 석방되지 않아 같이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음 날인 29일 경제인 전원을 석방시켜 주었으며 이병철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귀가한 후 계속 부정축제 문제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응해야 했고 똑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으므로 지칠 대로 지쳤다. 그래서 이병철은 조사를 일원화시켜 주든지 아예 호텔에 다시 감금해달라고 했더니 박정희는 조사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서 가까스로 조사 공세를 모면했다. 그 후 얼마 안 된 8월 12일 혁명정부는 부정축제에 대한 추징벌과금을 기업주별로 통고하였다. 27개 기업주에게 378억 800만 환이 부과되었는데 삼성은 103억 400만 환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1961년 우리나라 예산액 5,050억 환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부정축제 문제가 일단 매듭이 지어졌으므로 이병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했으나 그 무렵 부정축제 조사 과정에서의 부정 혐의로 조사관이 오히려 체포되고 관련 경제인들도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경제인들은 차분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뒤에 이병철이 안 일이지만 혁명정부는 이미 시정 기본방침을 일면 건설, 일면 국방에 두고 특히 경제 발전에 주력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을 처벌하는 데 따르는 마이너스 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축제자에 대한 벌과금 추징은 너무나 정치 문제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과중한 조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병철은 박정희를 두 번째로 만나 경제인들에게 벌금 대신 공장을 건설케 하여 그 주식을 정부에 납부케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렇게 하면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여유가 생기고 정부는 그때 가서 과연 국가에 해를 끼쳤는가, 국가에 이바지했는가를 다시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박정희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일 뿐더러 경제인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만 경제건설은 가능하다고 이병철은 거듭 간조하였다. 이병철의 제안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투자명령이라는 법령으로 실현되었다. 이 투자명령에 따라 경제인들은 기간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이병철은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한가닥 안도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5.16 쿠데타 직후에는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회 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3.15 부정선거사범을 비롯하여 이승만 정권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혁명재판소의 재판을 거쳐 중형을 선고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권력과 결탁하여 갖은 정치적 사건에 관여했던 정치깡패들도 장면 정권 하에서 가벼운 처벌로 면죄부를 받았었지만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이정재 등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등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3, 4대 민의원을 지낸 이용범이 부정축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주일 대사도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전 국방부 차관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이 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지만
외부의 환경으로 사업이 망가지거나 재산을 뺏긴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병철은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 1937년 만주사변으로 사업으로 번 전 재산을 잃었고 1950년 6.25 전쟁으로 또 거의 대부분의 사업 재산을 잃었다. 다음에는 10년 만인 1960년 4.19 이거로 부정축제자가 되어 거액의 벌금을 추징받았고 또 1년 후인 1961년 5.16 혁명으로 또 거액의 벌금을 추징받아 공장을 지어 정부에 납부하였다. 이뿐만 아니었다. 다음에 언급되겠지만 한국비료 사건으로 거액의 재산을 정부에 헌납하였고 1980년 11.6 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거액의 정치 헌금을 헌납하는 등 한국 정치에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로서 정말 여러 수모를 당했다.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